19일 아침 대구의 한 사우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긴박했던 사고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불은 총 8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이 난 사우나 주변은 여러 가게들이 붙어있는 데다 건물 위층에 107세대 아파트까지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주상 복합 건물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의 피해자들도 노인층에 집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9일 대구의 한 사우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82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긴박했던 이 사고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립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오전 7시 11분 대구 중구의 한 7층짜리 복합상가 안에 있는 사우나 구두방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습니다. 이후 같은 화재 신고가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4분 뒤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급하게 손짓하는 시민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긴박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19분 뒤 불은 꺼졌지만 인명피해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오전 7시 56분쯤 4층 남탕 사우나 탈의실에서 사망자 2명이 발견됐습니다.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화상을 입은 환자 2명, 대퇴부가 부러진 환자 1명 등 중상자 3명이 나왔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5층부터 7층까지는 아파트인데 연기가 위로 솟구치면서 주민 7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지 1시간 뒤 1차 인명검색이 완료됐습니다. 사망자 2명이 옷을 걸치지 않아 신원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74살 박모 씨와 64살 이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4층 계단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소방과 경찰, 국가수 합동감식반이 오후 2시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3층까지만 설치된 스프링클러, 노후화된 건물과 미로 같은 내부 구조, 대형 사고는 예견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찰 당국은 목격자 진술에 따라 이 불이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층을 비롯해서 그 위층으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층 규모의 이 건물은 3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었지만 4층 이후부터는 설치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4층에서 불이 시작된 만큼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1980년 완공된 4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인데 건축 당시 사용 용도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건축 허가 당시에는 3층까지는 백화점이었고 4층은 사무실, 5, 6, 7층이 아파트였는데 그게 이제 4층이 그 당시에는 그 스프링클러 해당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3층까지는 해당되었고요. 게다가 4층을 사무실에서 사우나로 용도 변경을 할 때도 스프링클러는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비상벨은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2명은 사우나에서 발견됐고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 비상벨을 듣고 잠옷 차림으로 빠져나온 한 아파트 주민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비상벨 그 경보기 그거 막 울렸거든. 올라가고 문을 탁 열어보니까 우리 복도가 넓은데 연기가 꽉 찼어. 비상계단 내려가면 그것도 연기가 꽉 찼어. 다시 고맙고 엎드려갖고 집에 돌았어. 한 10분 좀 있으니까 119에서 그 소방관이 올라와갖고 빨리 나오라 그때 나오면서 그 사람 보충하고 산소 마스크 끼고. 오전 11시 30분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해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상자별로 1: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고시원 화재에 이어 또다시 비슷한 화재가 일어나면서 소방시설 설치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이 사우나 건물 주변은 여러 가게들이 붙어 있는 데다가 건물 위층까지 아파트가 있어서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이 화마를 목격한 주변 상인들과 맨몸으로 뛰쳐나온 아파트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급박하게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연기를 마신 듯 자리에 주저앉고 연신 기침을 합니다. 곧이어 소방차 여러 대가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급박했던 오늘 아침, 건물 주변 상인들은 당시 상황을 아비규환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불이 약하면서 여기서 3층 옥상에서 막 수건을 흔들고 이래 흔들었다 카네. 근데 구조해가 내려오는 사람이 이 신발도 못 신고 옷을 못 입고 이래갖고 수건으로 갈마가 내려오고 이랬다 하더라고 2층에서. 사람들 아침에 나가 이 밑에 줄 서가 있을 것 같은데 비 오니까 비 오니까 이게 천막가 있으니까 나가면 비 맞으니까 병원에 한 70명 무당자 한 70명 갑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압됐지만 이어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합동감식반의 현장 감식에 늦은 오후까지 주변 접근은 차단됐습니다. 갑자기 발생된 이번 화재로 건물 위층에 살던 주민들은 옷도 제대로 갖춰입지 못하고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비까지 오는 추운 날씨에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주민들은 연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상황도 모르겠을 때 그냥 뭐 잠결에 눈 들려가지고 나오니까 불안한 아저씨들이 미쳤고 연기가 나가지고 불 났느냐 그러니까 아래층에 났다. 불은 거의 꺼져간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얼마 안 걸리고 금방 바로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뭐 내려와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106세대가 주민들이 지금 전기불 다 어제 지금 밖에 나와가 잠도 못 자지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뭐 대책을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전기를 못 넣겠더라고. 내가 가보고 왔는데 106세대라니까 내가 배전판을 열어봤는데 그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설치를 못 올린다니까. 골목이 좁고 가게가 많이 붙어있는 지리적 특성상 자칫 큰 화재로도 번질 수 있었던 상황. 눈앞에서 화마를 본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곳은 지은 지 40년 가까이 지난 상당히 오래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화재 피해자들도 나이가 많은 노인층에 집중됐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불이 난 시각은 19일 아침 7시 10분쯤. 대부분 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던 때입니다. 잠결에 화재 발생을 깨달은 주민들이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계단은 이미 검은 연기로 뒤덮인 뒤였습니다. 연기가 막 너무 많아서 옷 갈아입는 사이에 벌써 집안에 벌써 이렇게 안개처럼 막 들어왔더라고요. 연기가 그래가지고. 평소에 오작동이 잦았던 비상벨이 하마터면 큰 화를 부를 뻔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에도 벨이 잘못 울린 줄 알고 있다가 대피 시간을 놓칠 뻔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한 번씩 오작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작동인가 하고 있는데 장시간 길게 계속 울리니까 이제 확인차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 검은 연기가. 소방당국이 밝힌 이번 화재의 사상자는 모두 78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숨졌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망자와 중상자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경찰은 고령인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은 편입니다. 화재 감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수사가 좀 피해자 진술이나 또 목격자 진술이나 이런 걸 받아서 정확하게.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제천 참사 이후 정부가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을 약속했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우나 화재에 대한 대책은 미흡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지은 지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입니다. 1층에서 4층은 식당과 찜질방, 사우나 등 상가로, 5층에서 7층은 아파트 주거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초 화재 발화 지점은 4층 사우나 입구였는데요.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비상벨은 울렸지만 안내 방송은 없었습니다. 비상벨 울렸습니다. 뭐 안내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불났다 해 소방 그 벨이 울리가 뛰어오니까 현관문을 여니까 연기가 꽉 차가 수건에 물적시가 그래 탈출했죠. 일부 주민은 비상벨이 오작동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는 못 나왔고요. 네. 벨이 가끔 고장 날 수가 있잖아요. 오작동하는 때가 있으니까 오작동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지요. 잠깐 있다가 좀 나왔죠. 전체 건물에 대한 소방 점검이 지난해 2차례 있었지만 별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나 시설의 경우 외부에서 불이 나면 내부의 열기와 수증기,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화재 발생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이 난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화재가 크게 번져 있어 평소에 화재 위험 요소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구 중구의 사우나 화재 현장에 찾아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에 대구를 방문해 대구시와 대구소방본부로부터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화재의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사상자별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신속한 수습을 요청했습니다. 이 화재는 오전 7시 11분경 대구 중구 향촌동의 7층짜리 대보상간의 4층 남성 사우나에서 발생했습니다. 불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70여 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8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지금 정확한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정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뭡니까? 예, 사실 그 화재에 대한 그 문제점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대적인 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경찰은 그 대구 도심 그 목욕탕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본부를 차리고 현장을 감식 중입니다. 네. 그 현재 그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개 팀과 그리고 중부경찰서 형사 3개 팀 등 모두 시운 3명이 투입됩니다. 네. 그 화재가 발생한 19일 오후 2시부터는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전기안전공사와 공동으로 합동감식을 통해 그 화재 원인 규명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금 현장 감식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건물 화면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77년에 지어진 그러니까 40년 가까이도 아주 노후된 건물이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번 화재와 뭐 관련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노후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방 시설이 좀 미비한 게 있습니다. 네. 이 화재가 난 건물은 이제 지난 1980년 7월에 이제 준공돼서 네. 약 4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네. 건물은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전에 이 건물 3층까지는 백화점이었고 네. 4층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이제 당시 관련법은 이제 백화점인 그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었고 네. 이 4층 사무실은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이 4층. 그래서 이번 화재에 속수무책으로 좀 당한 것으로 좀 나옵니다. 네. 그 사실 그 불이 난 그 4층 사우나의 경우에는 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만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인 1000제곱미터보다 연면적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 작동하지 않고 없었기 때문에 조금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네네.
지어질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 소방법 자체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겠죠. 이 면적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는 1000제곱미터 이상에는 우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의무 기준인 예, 거죠. 의무 기준이고 네. 그거보다 좀 적었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그 건축물 건설 당시에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충분한 요건을 갖췄지만 지금의 어떤 달라진 법으로는 그게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뭐 안전기준적인 측면에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국회 홍철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국회의원이 이번에 화재가 난 건물이 사우나가 아닌 백화점 아파트로 등록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해당 사우나는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사우나 등은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백화점 아파트로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는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즉 목욕장으로 변경하지 않고 네. 사용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내용은 이제 경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겠지만 3층의 찜질방 역시 백화점 아파트로 허가를 받았고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5, 6, 7층입니다. 홍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이제 백화점 아파트로 허가받음에 따라서 여기에 맞춘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전문가들은 이 건축물의 인허가 시점 기준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아직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 중에 있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홍정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백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죠. 수성구는 올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노래교실.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배움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은 무료한 일상 속 활력소입니다. 여기 오면은 너무나 이렇게 배우니까 많이 젊어지는 좋고. 노래교실을 포함해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는 수성구에 6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인원만 2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수성구는 올해 더 많은 시민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우선 평생학습 강좌 169개 과목을 운영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드론과 AR 등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4차 산업체험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제2의 진로 찾기도 지원합니다. 수제 맥주 만들기와 영화학과 등으로 구성된 거꾸로 인생학교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문을 엽니다. 노년층을 위한 거꾸로 인생교육, 수성, 고산, 지산, 두산, 만촌, 파동 등 6개 평생학습센터에서 노래교실 등 169과목 33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 주민들이 학습을 통한 여가선용으로 여기에 평생학습 주간행사처럼 배움의 결과물과 과정을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하는 등 생활 속 평생교육을 위한 장을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봉화군이 친환경 실버타운 건립과 장애인 재활 지원, 보육시설 공립화 등 복지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따뜻한 행복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봉화군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2021년까지 봉화읍 내성리에 봉화군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합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 편의 시설 등이 갖춰지는 종합복지타운 성격을 갖습니다. 지금 봉화는 저출생과 인구 노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자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된 전원형 친환경 실버타운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국제규격의 파크골프장 건립과 치매 안심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역 맞춤형 명품 복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봉화를 위해 출산 장려 정책도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봉화구는 지난해부터 출산 육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첫째 600만 원, 둘째 9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출산 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화군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군비로 출산 장려금과 출산 육아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고 또한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가정 양육 환경과 보육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봉화구는 관내 어린이집 11곳 가운데 현재 공립어린이집 5곳 외에 나머지 6곳도 공립화를 추진해 보육 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도 강화됩니다. 올해 9억 원의 예산으로 230세대 922명의 다문화 가정의 교육과 일자리, 아이 돌봄을 위해 가족 친화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지원 사업도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지역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얼마 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의 경우는 조직 개편안이 심사가 보류되면서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얘기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얼마 전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네, 우선 재판부가 강은희 교육감에 대해서 어떤 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강 교육감에 대해서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을 했었는데요. 예.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13일이죠. 강 교육감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당원 경력을 표시하고 표시를 했는데 그 당원 경력을 표시할 경우 파급력이 강하고 또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돌이키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피고인이 위반한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은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중하기 때문에 이런 형량을 선고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선거 전날까지 선거사무소 벽보에 당원 경력을 노출시켰다. 그리고 예비 홍보물 10만 부를 배포를 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도 계속 당원 경력을 게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중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특정 정당과 당원 경력을 밝혀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피고인이 선관위에 제출한 예비 홍보물 신청서에는 당초에는 국회의원 경력만 적혀 있었는데 이후 특정 정당이 표시된 것은 행위의 위법성을 알고도 한 것이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유권자가 당원 경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정당 경력 표시가 선거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하더라도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강은희 교육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우리 정치권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예. 또 국민들도 정치적 이념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교육에서만큼은 특정 정당과 이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강은희 교육감 당연히 좀 항소 의사를 밝혔죠. 어떻습니까? 네, 그 강은희 교육감은 판결이 그 당일날 바로 즉시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선거 결과가 나온 후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대처하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뭐 즉시 항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 대해서 법원이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하는 이런 그동안의 법원 관행에 비춰보면 좀 예상 범위를 좀 크게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강은희 교육감이 200만 원을 구형받았을 때만 해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이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서 이 당선 무효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당선에 미친 영향. 이 권영진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그 2위 후보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강은희 교육감의 경우에는 2.7% 정도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재판부가 고려한 양형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 교육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당원 경력을 표시한 목적, 또 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 당선에 미친 영향 등 이 모두 4가지인데요. 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의도로 당원 경력을 표시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네. 이 강 교육감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대목인데요. 이 강 교육감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고의성과 이 당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이 재판부는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강은희 교육감 후보 시절 개소식에 참석한 점, 그리고 초기에는 국회의원 경력만 표시했다가 선거가 들어갈 무렵에 다시 정당을 표시한 점, 그리고 당시 교육감 선거가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 간에 좀 치열한 접점으로 치러졌던 점을 이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강 교육감 측은 과거 새누리당 경력을 표시한 것이 현 자유한국당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인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된 지지 세력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재판부는 봤습니다. 또 재판부가 이 강 교육감 스스로도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중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뭐 저기 직전에 대구시장의 경우와는 좀 다른 배경을 다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지역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대구시 교육청은 이날 강 교육감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예상보다 높은 결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좀 이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반응이 달랐는데요. 우선 진보적 성향의 그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적법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서 정당 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 소속 정당을 내세우는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이번 재판부가 확인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요.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의원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를 했고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는 등 대구 교육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 근절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법농단과 선거사범에 대한 온정적 판결로 불신을 쌓아온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
주체 중 하나인 전교조도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우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당선되려 하고 또 항소에서라도 그 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보수단체인 대구경북 자유교육연합 그리고 뉴라이트 학부모 대구본부 등은 예. 좀 당황스러운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특정 정치 이념 집단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2심 얘기해 주셨는데 2심은 3개월 안에 나오고요. 또 대법원에 가더라도 올해 안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전망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 이 강은희 교육감이 구형을 할 당시에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선고가 났을 때는 눈물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네. 이 벌금 200만 원형이 확정이 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네. 근데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200만 원 벌금 200만 원형을 그대로 선고함에 따라서 네. 항소심에서도 이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2, 3심 판결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예. 늦어도 올해 안에는 형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각각 이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강은희 교육감이 대법원 3심까지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항소를 주장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는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형이 과하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양형이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만 하게 될 경우에 2심에서 선고가 나오면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 오인까지 주장을 해야지 이 대법 판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 이 2월 13일 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8월 말에는 최종적인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8월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교육감 재보궐선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네, 방금 청 기자가 이야기하셨듯이 아마 올해 8월 말 이전에는 대법원 판결까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법원 최종 선거에서 당선 무효가 나오더라도 대우 교육감 보궐선거가 올해 치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네.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2심, 3심 일정을 고려할 경우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 15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법조계는 보고 있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일 30일 전에 당선 무효나 사퇴 등 선거 사유가 확정돼야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재보궐선거가 4월 3일 한 번만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3월 3일까지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강은희 교육감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대법원의 최종심이 열리기까지는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물리적으로는 올해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재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후보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건가요? 네, 어떤 맞습니다. 분들인가요? 네네. 우선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강은희 교육감과 함께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이 김사열 전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홍동률 후보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두 후보는 강은희 교육감이 당시 선거에서 40.73% 득표율을 기록했고 김사열 후보가 38.09%, 홍동률 후보가 21.16%를 얻었습니다. 이 김사열 전 후보의 경우 이 득표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김사열 전 후보가 다시 좀 도전장을 내밀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김사열 전 후보는 몇 달 전부터 이미 재선거를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에 반해서 이 홍덕률 전 후보는 이 물망에는 오르고 있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재도전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좀 강하게 피력해 왔기 때문에 네. 이 실제 재보궐선거에 도전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이 대구의 강한 보수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은희 교육감으로 단일 후보를 냈던 보수 진영에서도 후보가 이 없기는 좀 마찬가지라서 네. 만약 이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최종심이 내려진다면 내년 보궐선거에서 치러지는 이 대구 교육감 선거도 총선과 함께 예. 큰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교육감 취임 이후 겨우 뭐 6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당선이 무효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서 걱정입니다.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받을 피해는 뭐 고스란히 학생들 또 학부모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구의 교육 또 대구의 교육 정책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강은희 교육감이 즉각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당장 교육감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재판이 그 상당 기간 진행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예. 강은희 교육감이 추진해온 대구 교육 정책들이 상당 기간 갈 길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우선 강은희 교육감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IB 교육 도입을 야심차게 추진을 해왔는데요. 예. IB 교육은 생각을 꺼내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모든 과목을 논술이나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강 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면서 대구 미래 영양교육의 상징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지만 현재 운영 구심점이 될 그 IB 그 도입 추진단 구성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이 정책이 이제 과연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이번 판결로 강 교육감의 교육 정책이 상당한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1수업 2교사제 그리고 또 미래 지향 교육 공간 만들기 또 학교 자율성 그 강화 이런 걸 네.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장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대구에서는 교육감 부재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경북에서는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대구와 경북 교육계가 모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오히려 되나요? 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네, 네. 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2일 임종식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 내놨던 이 조직 개편안을 네. 보류를 주문했습니다. 네. 이번 개편안이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강화를 골자로 하면서 예.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는 등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 개편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임종식 교육감이 이 의회와 협의를 해오지 않았다. 일방적인 이 추진은 제동을 걸어야 한다. 네. 이런 차원입니다. 네, 특히 네. 경북교육청이 의회 통과를 무시하고 자체적인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미 인사를 추진한 점, 이 점을 이 경북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 이 3월 개학을 앞두고 준공이 빠듯한 이 신도시의 호명 초등학교의 문제, 그리고 전보 제한 규정을 어기고 발탁한 비서실장 등 지난 연말 벌어진 인사 문제 등도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예. 이 경북교육감의 이 소통이 부족한 행보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동을 건 만큼 앞으로 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표현을 소통 부재 또 부족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경북교육청 조직 개편안의 도의회 보류 감정 싸움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의회와 교육청 간에 이대로 두기보다는 좀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그리고 경북도 의회 의원들 간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감정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은 주변에서 나오는 발언들 때문입니다. 예. 도의원들의 발언과 지적 내용이 사안의 옳고 그름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결정인 양 비춰지고 있는데요. 도의에서는 의원들을 무시한다거나 네. 협조나 소통이 없다. 그리고 의회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표현들의 발언이 네.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감정 싸움이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소통 부족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비서실장의 인사 문제를 조직 개편안과 연계해서 보류한다거나 내세운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늦추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기획정책관이나 기타 보직과는 좀 다른 편인데요. 교육감의 정책 철학과 공약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수족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마치 외부에서 무자격자를 낙하산 인사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류 결정은 한편으로는 교육청의 잘못도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벌써 2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의회를 좀 설득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을 사실 제대로 좀 펼치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결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교육청과 경북도 의회가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도교육청은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좀 마련을 네.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의회도 그 임종식 교육감이 취임 이후 주민의 지지 확대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좀 교육감의 정책을 좀 제대로 좀 인정을 해주고 인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결국 이제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도교육청과 경북도 의회가 네. 같이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요. 교통사고도 대부분 쌍방과실이죠. 2대8, 7대3, 6대4 그런데 쌍방에서 사고가 좀 긴밀하게 학생들과 학부모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좀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700만 원을 지급해서 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경북선관위가 재정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제 벗어났구나라고 생각하실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요. 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경북도 선관위가 임종식 교육감을 공선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북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서 대구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 재정 신청이 무엇이냐? 이 살펴보면 이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의 불기소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대구 고등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 신청을 한 후로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도 이 내달이죠. 이 3월 안에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구, 경북이 모두 다 지금 교육 수장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수장들의 리더십과 미래가 흔들리면서 지역의 미래 교육 기반을 다질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 문제 좀 시급하게 긴밀하게 좀 협의해서 잘 해결되길 기대하고요. 저희도 계속 그 결과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온은 나날이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바깥 활동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입니다.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황사 영향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나타나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주간에는 하늘에 구름만 조금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추위 없이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몰려오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한 데다가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